오늘은 김경욱 작가의 당신의 수상한 근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욱 작가는 중편소설 아웃사이더가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단편소설 장구경이 죽었다고? 위험한 독서, 천국의 문을 발표하면서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인데요. 그 외에도 동화처럼 소녀는 늙지 않는다 등의 소설집과 장단편 소설을 창작하고 있는 작가로서 감각적이면서도 지적인 감수성을 문학작품에 녹여내는 작가로서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는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당신의 수상한 근황은 현대의 삭막한 공간에서 소통의 부재와 고립감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수상한 근황. 김경욱. 폭설입니다. 오후 들어 집중적으로 내린 눈으로 이 시각 현재 서울 시내 대부분의 간선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북로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구간은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된 차량 때문에 교통 흐름이 꽉 막힌 상태입니다.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지만 뒤엉킨 주변 차량 때문에 구조팀의 접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탓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모든 한강다리를 건너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제설 작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시속 20km 이하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한다. 지상의 모든 인연을 죽여야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해탈은 그 다음 문제다. 당신이 눈먼 보험금을 타내고자 한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속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속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속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속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속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을 속여야 한다. 빙고! 눈 밝은 당신의 짐작대로 눈먼 보험금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자들을 색출하는 일로 나는 입에 풀칠한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보험에 가입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10인 10색이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대부분의 선량한 고객들이 그러하듯 미구에 닥칠지 모를 굳은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 그 하나이고,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그러하듯 부정하게 돈벼락을 맞기 위함이 나머지 하나다. 후자의 인간들은 보험을 긁기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복권쯤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기도 하고 안진뱅이 연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보험을 복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나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남을 속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 직업이니까. 그러니 보험에 가입해 돈벼락을 맞으려는 당신에게 나는 하나의 악몽이 될 것이다. 당신이 노리는 보험금을 걸고 맹세컨대 실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악몽을 꿨어.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였다. 전화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아내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아내는 내가 바쁠 때만 전화하곤 했다. 꿈 이야기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신이 거대한 풍선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거야. 뛰어내리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말을 할 수 없었어.
정말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번엔 풍선이야? 난 떠나지 않아. 꿈은 현실과 반대라는 거 몰라? 거짓말. 당신은 나와 눈이 마주치고도 꿈쩍하지 않았어. 세상을 다 속여도 날 속일 수는 없어. 이것 봐라. 세상을 다 속여도 날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나의 근무신조가 아닌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풍선을 타고 날아가고 싶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수화기를 내던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수화기를 던진다고 달라질 것 하나 없다는 것쯤은 굳이 시험해보지 않아도 안다. 나로 말하자면 풍선은 질색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풍선을 온전히 불 수 없었다. 5살 때 앓은 폐결핵 탓이었다. 풍선에 바람을 불라치면 금세 얼굴이 벌개졌지만 풍선은 좀채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의 풍선은 거짓말처럼 탱탱해져 금방이라도 둥실둥실 날아오를 것만 같았지만 내 풍선은 물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푸르르 진저리를 쳐댈 뿐이었다. 풍선이라니. 아내의 우울증은 6년 전에 당한 사고 때문이었다. 그 사고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지금도 나는 그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주위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고 위로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운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기엔 그 사고로 내가 잃은 것이 너무나 뼈아팠다. 무엇보다 그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덧칠해진 우연에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범죄의 냄새였다. 차라리 그때 나는 죽어버렸어야 했다. 그러나 사고 다발 지역이라 함부로 추월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엑셀을 밟았던 나는 무릎과 팔꿈치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8개월이던 아내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사고 2달 후 태어난 아이는 여태 말을 하지 못했다. 강대리, 하반신마비 위장권 보고서는 다 됐나? 팀장이 나에게 물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하반신마비 위장권이라면 최근에 맡았던 사건이다. 30대 남자가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하반신 불수가 됐다며 6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보험자가 한창 경제활동을 할 나이인데다 보험 가입 당시 메디컬 언더라이팅 결과 우량으로 분류되었던 터라 보험 금액이 상당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된 상태였기에 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일처리가 깐깐하기로 업계에서 오른편에 설 자가 없다는 팀장조차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출된 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의 완벽함이 오히려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냄새가 났다. 더구나 교통사고 상해건이라면 나는 눈에 불을 켰다. 동료들은 괜한 헛수고 말라고 충고했다. 세상 사람이 모두 사기꾼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직감을 믿고 밀어붙이기로 했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에 찾아가 입원 중인 피보험자를 인터뷰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매달릴 곳은 결국 현장밖에 없었다. 사고 장소는 평상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피보험자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하다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의 옆구리를 받쳤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따르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피보험자 차가 나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자신이 불법 유턴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경찰의 협조를 구해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들을 분석했다. 스키드마크의 진행 방향과 농도를 근거로 충돌 당시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가해졌을 충격의 강도를 산출했다. 물리학 서적을 뒤적거리며 내가 얻은 결과가 크게 틀리지 않다면 하반신 마비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미심쩍었다.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보니 피보험자의 자동차는 벌써 폐차 처분했단다.
이례적이다 할 정도로 신속한 처리였다.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결정적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후 지난 세월 동안 그나마 정신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집념 덕분이었는지 모른다. 회사 동료들은 언젠가 술자리에서 집요한 승부욕이라고 했다. 승부욕이든 뭐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기꾼을 많이 잡아내면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줄여서 좋고 나는 연봉이 올라간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승산은 많지 않아 보였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기로 했다. 놈이라는 호칭을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사기꾼에게는 그것도 과분한 것이니. 놈은 점심 식사 후 혼자서 병원 근처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나갔다. 멀쩡한 육신이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니 좀이 쑤셨겠지. 회사에도 들리지 않고 병원으로 곧장 출근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놈은 점심을 먹고 병원을 나섰다. 나는 놈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멀찌감치 뒤처져 미행했다. 놈은 휠체어 바퀴를 손수 밀며 공원으로 향했다. 평상시에도 인적이 드물었는데 주중인데다 흐린 날씨 때문에 더욱 한산했다. 말이 공원이지 어슬렁거리며 돌아도 채 20분도 걸리지 않을 손바닥만한 녹지 공간에 불과했다. 놈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였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거세게 내리는 비였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놈은 쏟아지는 빗발이 허공에 그려놓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사선들을 망연히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놈은 머리칼이 듬성듬성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는가 싶더니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나무가 우거진 곳을 향해 뛰었다. 정말이지 늠름하게 달렸다. 달려라, 달려. 나는 마음속으로 응원했다. 놈이 달리는 모습은 내 손에 들려있던 캠코더에 선명하게 찍혔다. 보험금 지급은 취소됐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6억 원의 보험금을 놓친 대가로 그 얼간이가 지켜낸 머리카락은 몇 올이나 될까?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하고 담배를 태우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어두워진 하늘은 금방이라도 뭔가를 쏟아부을 듯 도시의 스카이라인 가까이 음울하게 주저앉아 있었다. 근원을 짐작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바람이 불었다.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가늠하며 고개를 들었다. 바람은 제법 매서웠다. 그날도 낮게 드리워진 어두운 하늘은 사물들의 경계를 되레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었다. 바람 쐬러 강화도에 가는 길이었다. 외길 차선을 가로막은 승합차가 앞길이 훤히 뚫렸는데도 서행했다. 배가 부른 아내가 옆자리에 타고 있던 터라 과속할 수도 없는 처지였지만 승합차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욕지기가 절로 나올 정도였다. 몇 차례 경적 소리에도 꿈쩍 않던 승합차가 길가 쪽으로 바짝 붙으며 미등을 깜빡였다. 추월하라는 신호였다. 그곳은 급하게 커브를 이루는 구간이었지만 나는 30분 넘게 승합차 꽁무니만 바라보던 터라 무심코 핸들을 꺾고 엑셀을 밟았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가 싶더니 맞은편 차선으로 승용차가 튀어나왔다. 필사적으로 핸들을 길가 쪽으로 꺾으며 나는 똑똑히 보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온 차를 몰던 사내가 눈을 질끈 감고 있던 것을. 그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내는 네 곳의 보험사로부터 도합 20억 원의 보험금을 탔다. 승합차 운전자도 한패였을 것이다. 담배는 썼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애비다. 어쩐 일이십니까? 자식한테 전화하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냐? 근무 중입니다. 용건만 말하십시오. 보일러가 또 말썽이다. 뭐가 잘못됐는지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냉방이 따로 없다. 기술자가 조금 전에 다녀갔는데
보일러가 고장나고 파이프도 낡아서 물이 제대로 돌지 못한다며 보일러는 새 것으로 바꾸고 파이프도 청소해야 한다는구나. 기름 보일러는 연료가 많이 드니 이참에 가스 보일러로 바꾸는 게 나을 거라는데 얼마면 된답니까? 나는 별 생각 없는데 내 엄마는 그게 아닌가 보다. 자고 나면 온 뼈마디가 저리다고. 그러니까 얼마면 된답니까? 몇백은 든다는데 정확한 금액은 업자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알겠지. 업자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하세요. 미나는 여태 말을 못하냐? 손주와 대화하고 싶으면 수화를 배우셔야 할 겁니다.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전화 끊습니다. 무슨 죄를 졌냐고? 세상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죄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겠지. 아이가 언어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의사가 내뱉은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말을 할 수 없냐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의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내는 아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다 까무러치곤 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내 항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운다며 비겁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심증은 확고했으나 물증은 전무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는 믿지 않기로 했다. 업무부에 근무하던 나는 보험사기 범죄를 다루는 조사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원한 일이었다. 살아있는 자들을 믿지 않았으므로 나는 보험사기 클레임 분야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작년부터 아내는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건에 관한 클레임 자료를 볼 때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입이 아닌 손가락을 놀려 아이에게 해줄 말이 나에게는 아직 없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올해 초 조사팀에 새로 충원된 박이었다. 역시 담배 생각이 나서 올라왔을 것이다. 다가오는 봄 결혼 날짜를 받아놓더니 부쩍 옥상을 자주 찾았다. 박의 책상 위에는 가계대출에 관한 은행 카탈로그가 종종 눈에 띄었다. 생각 같은 건 없이 산 지 오래다. 선배, 이번에도 한 건 하셨다면서요? 대체 비결이 뭐예요? 비결 따위는 없다. 다만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그 정도면 충분해. 허리 디스크인지 아닌지 미심쩍은 혐의자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엑스레이 사진 들고 의사를 찾아가도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어렵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니 혐의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1,000원짜리 지폐를 떨어뜨려 잠복하고 있다가 돈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걸 캠코더에 받기만 하면 되겠군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10,000원권 지폐를 떨어뜨려라. 과연 박은 몇 모금 빨지 않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캠코더를 챙겨 들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출동하겠지. 박은 10중 팔구 10,000원짜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초짜들이란 의욕만 앞세우게 마련이니까. 팀장이 그 방법을 말해 주었을 때 나도 처음에는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지폐라는 사실 그 자체니까. 눈에 잘 띄기로 치자면 푸르스름한 세종대왕보다는 붉은 이황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 아직도 슬픈 영화를 보면 눈시울을 붉힌다는 박은 조만간 자신의 무책임한 감상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한 해의 보험 사기로 새 나가는 돈이 500억이다. 눈물은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흘리게 내버려 두어라. 이 세상에서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의 감상뿐이다. 바람이 분다. 차가워서 더욱 상쾌한 바람이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크리스마스 캐럴이 실려오는 것 같기도 하다.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의 도시는 난생 처음 데이트 신청을 받은
사춘기 계집아이처럼 들떠 있다. 구두쇠로 소문난 팀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팀원 모두에게 즉석 복권을 나누어 주었다. 순식간에 사무실이 왁자해졌다. 모두 복권 긁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 번도 복권이라는 것을 사본 적이 없는 나는 바닥바닥한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쪽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점에서 나는 복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복권은 나약한 영혼들이나 즐기는 것이다. 나는 차를 몰고 목동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새로운 사건을 맡아 현장 조사하러 가는 길이었다. 연말이 코앞이다. 시답지 않게 복권이나 긁고 있느니 한 건이라도 더 올리는 편이 연봉 고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피보험자는 목동에 사는 30대 여자였다. 공교롭게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애와 이름이 같았다.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헤아려보니 나이도 동갑이었다. 보고서나 작성하고 있자니 몸이 근질거렸다.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할 때의 광경이 집요하게 떠올랐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잿빛 도시를 조감하고 있노라면 까닭 모를 분노가 들끓었다. 사기꾼들과 온몸으로 부딪히는 현장에서 비로소 나는 평안했다. 그 건의 담당자는 박이었지만 내가 맡겠다고 나섰다. 선배님 같은 베테랑이 이런 잔챙이를 상대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10,000원짜리 지폐로 재미를 톡톡히 본 박은 흔쾌히 사건을 넘겼다. 박의 지적대로 덩치가 작은 클레임이었다. 해결해봤자 빛이 날 리 없다. 여자는 샤워 도중 욕실에서 미끄러져 코뼈가 부러졌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에 가입한 지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박수연, 흔한 이름이네요. 박은 관련 파일을 나에게 건네며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미소를 지은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비쳐드는 오후의 역광에 눈이 부셔 살짝 찌푸린 것인지도 모른다. 보험에 가입한 지 일주일 만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상쩍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처럼 나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적십자사가 아니다. 내가 아는 박수연은 유난히 자존심이 강했다. 남에게 책 잡힐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욕실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다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할 타입이 아니었다. 박수연은 집에 있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코뼈가 부러졌다는 여자는 내가 아는 박수연이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10년 전이었다. 디자인 공부를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그녀는 기다리라는 말도 기다리지 말라는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나이였으니까. 기다리겠다는 말을 나는 차마 할 수 없었다. 3년 동안 사귀었지만 울컥하는 마음에서라도 어떻게 너를 혼자 보내? 나랑 같이 가자. 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박수연이 출국하던 날 김포공항에는 엷은 안개가 달무리처럼 흘렀다.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안개는 아니었다. 그녀가 탄 비행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고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도 뜸해졌고 그녀와 나는 각자의 삶에 골몰했다. 그러다 친구로부터 그녀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은 것은 그때였다. 박수연은 코뼈가 무너져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보험사에서 나왔다며 인사를 하는 나를 바라보다 박수연은 그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뱉었다. 10년 만에 만나게 된 옛 남자친구에게 건넨 인사치고는 그리 호의적이지도 감상적이지도 않았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걸렸지만 감성적이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들었다. 살아있으니 만나는구나. 그래. 여전하구나.
넌 좋아 보인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는 솔직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하지 못했다. 몇 사람 건너 들리던 소문과는 달리 지난 세월이 그녀에게는 만만하지 않았던 것일까. 시원스러운 이목구비는 여전했지만 잔주름이 자글자글한 눈 밑에는 그늘이 선연했다. 코에 깁스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애써 짓는 미소로도 지울 수 없는 어둠이 얼굴에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듯했다. 10년 만에 만났지만 할 말이 많지 않았다. 현관 앞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나는 깜빡하고 있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미간을 모은 채 명함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들여다보았다. 숨은 그림을 찾아내려는 표정 같기도 했지만 그녀는 내 명함에서 찾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찬찬히 보니 그녀는 내 명함의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의 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리라는 낭만적인 상상은 접기로 한다. 내가 알던 박수연은 지난 일을 돌아보는 것은 자존심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생각하던 여자였다. 만일 그녀가 그때의 신조를 버렸다면 나는 몹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 옛날 내가 알고 지내던 박수연은 설령 욕조에서 샤워를 하다가 코뼈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당당해야 했다. 거실에는 커다란 상자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약봉투도 눈에 띄었다. 목동 약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짐을 싸고 있었다고 박수연이 서둘러 말했다. 왠지 불필요한 변명처럼 들렸다. 커피라도 끓일까? 욕실을 볼 수 있어? 참, 그것 때문에 온 거지? 박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눈을 내리깔고 욕실로 향했다.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 위치한 욕실은 여느 아파트의 그것과 다름없는 구조였다. 문을 열면 정면으로 보이는 벽에 대형 거울이 붙박혀 있고 거울 바로 밑에 세면기와 변기가, 오른쪽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었다. 물방울 무늬가 프린트된 샤워 커튼이 욕조를 반쯤 가리고 있었다. 나는 박수연에게 넘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현장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현장은 정직하다. 6년 전 사고도 현장만 잘 찍어 놓았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사진도 찍어야 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나는 다시 한번 거짓말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보험금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었다. 박수연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거짓을 말함으로써 가까스로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박수연은 팔짱을 낀 채 내 행동을 지켜보았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의 하나뿐인 욕실은 비좁았다. 카메라의 위치를 옮길 때마다 팔꿈치가 박수연의 몸에 닿았다. 내 팔꿈치가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이 움찔거렸다. 샤워를 하다 미끄러졌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다 욕조에 코를 박고 말았던 거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욕조 표면에는 물때가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욕조에 물을 살짝 끼얹고 나는 양말을 벗은 채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박수연은 고개를 돌려 거울로 시선을 던졌다. 거울 속의 얼굴은 입을 앙다물고 있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투덜거린다 해도 별로 놀랄 것 없을 표정이었다. 행복하니? 박수연이 물었다. 어쩌면 그것은 환청이었는지 모른다. 사고가 나기 전날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대학 동창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물기 묻은 욕조 바닥은 미끌미끌했다. 샤워 커튼 바꾼 적 있어? 작년에 이사 왔을 때 달고 그대로 쓰고 있어. 샤워 커튼은 멀쩡했다. 욕조에서 미끄러져 코가 깨질 정도라면 본능적으로 샤워 커튼을 붙들었을 텐데 어느 한 곳 뜯기거나 늘어난 흔적 없이 말끔했다.
박수연은 보험금을 탈 수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박의 담당 사건을 가로채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나는 자문해 보았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나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박수연에게 나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내로서 그녀에게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나로서는 예외적인 관용이었다. 지난 세월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것만은 자명했다. 그 바닥의 깊이를 차마 가늠할 수 없었다.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요령부득이었다. 기분이 유쾌하지 못했다. 찜찜한 기분으로 박수연의 집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다. 코뼈는 어쩌다 저리 된 걸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탐문조사에 착수했다. 윗집은 비어있는 듯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다행히 아랫집에는 사람이 있었다. 아랫집에서 제법 쓸만한 정보를 얻었다. 아랫집 여자의 말에 의하면 박수연의 집에서는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했다. 한밤중에 치고받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다고 했다. 한 번은 너무 무섭게 싸워 파출소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을 가늠할 수 없는 살진 고양이를 연신 쓰다듬던 여자는 평소에 감정이 좋지 못했던 듯 묻지도 않은 말까지 술술 풀어놓았다. 남자가 도박 중독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했다. 인상이 험한 사내들이 들락거리는 걸 몇 번 목격하기도 했는데 빚 독촉하러 온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했다. 여자의 품에 안긴 고양이는 죽은 듯 늘어져 있었다. 최근에 싸운 적이 있냐고 묻자 사흘 전 밤에도 크게 싸웠다고 여자는 대답했다. 사흘 전이라면 박수연이 코뼈가 부러진 날이었다. 여자는 나를 형사쯤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여자의 오해가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근처에 목동 약국이 있냐고 물었다. 여자는 목동 지하철역 부근에 있다고 설명하고 나서 그런데 무슨 일이죠? 라고 되물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때늦은 경계의 기미가 엿보였지만 너무 많이 짓거렸다는 후회의 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별일 아니라고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여자가 현관문을 단호하게 닫았다.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다. 여자는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욕설을 내뱉으며 가만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종을 짐작할 수 없는 고양이의 살진 몸뚱이를 쓰다듬으며 귀를 쫑긋거리겠지. 야옹. 현관문 너머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왔다. 딸아이의 웃음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미간을 모으며 입을 달싹일 때 나는 딸아이의 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아내는 아이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눈빛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소리쳤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나는 항변했다. 아내는 나더러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뭔가를 말하기 위해 버둥거리는 딸아이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다. 아내도 말수가 점점 줄었다. 말수가 줄면서 아내의 잠자리는 좋지 못한 꿈으로 어수선했다. 급기야 불면의 밤이 잦아졌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내 출근 시간은 점점 빨라졌고 퇴근 시간은 늦어졌다. 언제부터인가 휴일에도 나는 회사에 나가게 되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나는 목동 약국을 어렵지 않게 찾았다. 목동 약국이 있는 건물에는 정형외과가 있었다. 일이 싱겁게 풀릴 듯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목동 약국 위층의 정형외과에서 박수연의 진료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진료 카드에는 구타에 의한 코뼈 함몰이라고 적혀 있었다. 코뼈 재건 수술 기록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절대 안정을 요한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진료 카드를 카피했다. 아랫집 여자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박수연은 부부싸움 도중 남편에게 얻어맞았을 것이다. 거짓말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남편이 협박했을까? 빚 갚을 돈이 필요했겠지. 삶이란 나약하고 낡아가는 일체의 것에 대해 잔혹하고 가차없는 그 무엇이라고 말한 사람은 독일 사람 니체였다. 하지만 나약한 일체의 것에 잔혹하고 가차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다. 병원을 나서는데 눈발이 날렸다. 나약한 일체의 것에 잔혹하고 가차없는 굵직한 눈송이가 다투어 쏟아져 내렸다. 낮게 드리워진 검은 구름을 보니 잠깐 뿌리고 말 눈이 아니었다. 이 눈이 녹지 않고 쌓여 도시가 얼어붙으면 떨어지는 체온을 돌볼 집 없는 영혼 몇이 세상을 뜰 것이다. 반송된 엽서처럼 왔던 곳으로 할 일 없이 돌아가겠지. 얼어 죽은 자들의 영혼은 겨울 밤하늘에 별로 박힌다는 동화를 믿는 아이들은 이제 없다.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수연이었다. 나에게 할 말이 있다 했으며 바쁘지 않다면 얼굴을 보며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밖에서 보자는 제안에 나는 선선히 동의했다. 짐을 꾸리다만 상자가 어수선하게 널려있는 그녀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마뜩찮은 일이었다. 박수연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 맞은편 쇼핑센터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데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여동생이었다. 여동생은 첫눈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고 보니 올 겨울에 눈 구경한 적이 아직 없었다. 첫눈 오는데 뭐하고 있냐고 여동생이 물었다. 10년 전에 헤어진 옛 애인을 만나러 가는 중이라고 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오빠도 농담할 줄 안다며 키득거렸다. 농담이 아니라고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용건이 뭐냐? 오빠,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로 결심했어. 여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3년이 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 한 번 못 가서 취직을 못하는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더니 작년 여름에는 쌍꺼풀 수술하겠다며 손을 벌렸다. 취직만 하면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는 다짐을 나는 한 귀로 흘렸다. 고향의 노인네들은 조신하게 집에 붙어있다 시집이나 가라고 성화를 내다가도 결혼하려면 적어도 1,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여동생의 말에 입을 다물었다. 평생 동사무소에서 민원 소리만 뒤적거리다 재작년에 퇴직한 아버지는 은퇴 후 딴 사람이라고 의심할 정도로 늙어 보였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죽어도 공무원은 안 한다던 여동생은 어느새 공무원 예찬론자가 되어 있었다. 30대도 명예퇴직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년 보장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했다. 요점만 말해라. 학원에도 등록해야 하고 책값도 필요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다. 동생은 60만 원이라 했다. 2달치 종합반 등록금이 40만 원에 책값이 20만 원이라고 소상히 내역을 밝혔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는 휴대전화를 끊었다.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바람이 불어 눈송이는 쉽사리 지상에 떨어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자맥질했다. 지상에 닿으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필사적으로 솟구쳤다. 귀를 가만 기울이면 눈송이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들려올 것 같기도 했지만 도시는 크리스마스 캐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눈송이들의 불가해한 움직임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서 있는지 나는 잠시 후 깨달았다. 박수연의 진료카드 복사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쇼핑센터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서두를 이유는 없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나였으니까. 칼자루?
생각해보니 조금 우습기도 하다. 박수영과 나 사이에 사사로이 베어낼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다만 보험 사기의 유력한 혐의자이고 나는 그런 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이다. 비즈니스에 감정이 개입돼서는 곤란하다. 상대가 10년 만에 만난 옛 애인이고 오늘이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카페로 올라가는 계단은 버려진 어느 유적의 낭하처럼 어둡고 길었다. 할 말이라는 게 뭐지?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나는 박수연에게 단도직입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미리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어색하게 손을 들기도 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계속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트레이닝복 대신 크림색 투피스를 입은 탓인지 코의 깁스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때 내가 유학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혼잣말처럼 들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서 모르겠다. 그 영화 제목이 뭐였지? 헤어진 연인이 눈 내리는 주유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끝나는 영화 말이야. 남자의 주유소에 들른 여자의 차에서 여자의 애들이 내리는 장면 기억 안 나? 목동역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다녀왔어. 서울 정형외과던가? 나는 진료카드 복사본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밀었다. 주유소가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였던가?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냥한 곳을 짐작할 수 없는 망연한 시선이었다.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진료카드를 복사했다. 박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나를 쏘아보았다. 잠깐 10년 전의 눈빛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욕조에서 넘어졌다는 건 거짓말이야. 남편 짓이야? 박수연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칼자루를 나는 휘두르고야 말았다. 너도 많이 변했구나. 옛날엔 돈이 필요한 거라면 눈 감아줄 수도 있다. 나쁜 자식. 계산은 내가 할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그녀가 유학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동일한 것이다. 내가 만일 붙들었다면 그녀가 유학을 포기했을까? 둘 다 부질없는 질문이라는 뜻이다. 그녀가 끝내 기억해내지 못한 영화의 제목은 쉘브르의 우산이었고 마지막 장면의 무대는 아마도 정비소가 아니라 주유소였을 것이다. 나는 회사 쪽으로 차를 몰았다. 진료 기록을 첨부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박수연은 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보험회사를 기웃거릴 게 아니라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데를 찾아가는 게 나을 듯하다. 번지수가 한참 틀린 것이다. 분위기가 부드러웠다면 다정하게 충고해 줄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그러고 보니 박수연은 내 첫사랑이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서둘러 퇴근한 모양이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7시 5분 전이었다. 나는 내 책상 앞에 앉았다. 급히 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 나는 박수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피보험자 인터뷰 내용과 혐의점을 기록하고 탐문조사의 결과를 상세히 적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입수한 진료 기록을 소상히 밝혔다. 나는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완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 뒤 담당자란에 서명했다. 보고서를 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 막상 사무실을 빠져나왔지만 가야 할 곳이 나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동료 직원들과 술을 한잔하거나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밀린 서류를 정리하거나 법률 서적이나 의료 서적을 들추고 있었을 시간이었지만 무작정 사무실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집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이었다. 눈은 계속 쏟아졌고
켜켜이 쌓인 눈은 채 녹기도 전에 얼어붙었다. 딱히 가야 할 곳 없는 나는 얼어붙은 도로 위를 힘겹게 헤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 교차로가 나타날 때마다 멈칫거렸다. 더듬더듬 나아가다 주위를 돌아보니 어느덧 강변도로 위였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 핸들이 흔들리면서 차가 한쪽으로 쏠렸다.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다. 그게 더 화를 불렀다. 차는 제자리에서 빙글 돌다 인도의 턱에 걸려 벌러덩 뒤집히고 말았다. 하늘이 주저앉더니 땅이 솟구쳤다. 하늘과 땅이 속절없이 자리를 바꾸는 모습을 나는 두 눈 부릅뜨고 노려보았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다.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이 문 쪽으로 쏠린 탓에 손잡이를 잡은 팔에 온전히 힘을 실을 수 없었다. 안전벨트 덕분인지 크게 다친 곳은 없는 듯했다. 자동차 천장에 머리가 눌리지 않기 위해 안전벨트를 꽉 조였다.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여태 울리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동생이었다. 지금 뭐해? 전화 받을 수 있어?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전화는 받을 수 있다. 농담도 심하셔. 오빠, 가능하면 빨리 입금해줘야겠어. 학원 등록이 곧 마감이래. 유명 강사들이 망라된 종합반은 모레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대. 번거롭겠지만 내일까지 입금해줘. 내일까지 넣어줄게. 오빠, 진짜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 오빠 오늘 좀 이상하네. 너무 오래 매달려 있지는 말고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가. 너나 잘해. 나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다. 간혹 시선이 마주친 운전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들은 오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잔을 기울이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적당히 과장을 섞어 말하겠지. 강변로를 타고 있는데 말이야. 글쎄 어떤 얼간이가 뒤집힌 차에 거꾸로 매달려 열심히 통화하고 있는 거야. 운전 중 통화는 위험하다는 공익 광고는 그렇게 찍어야 하는 거야. 피가 머리로 몰려 눈알이 시큰거리고 목이 뻑뻑했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혼절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돈 얘기였다. 보일러 교체에 들어가는 금액을 말하고 나서 전에 거래하던 은행은 송금 수수료가 비싸니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그는 은행 계좌번호를 큰 소리로 불렀다. 지금은 받아 적을 형편이 아니니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말했다. 왜 받아 적을 수 없냐고 아버지가 정색하며 물었다. 차가 뒤집혀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받아 적을 수 있겠냐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 소리는 길고 무거웠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구조팀은 여태 소식이 없다. 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바쁘겠지. 차 유리창에 부옇게 입김이 서렸다. 손으로 유리창을 쓱쓱 닦았다. 머리 위로 검게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은 검게 흐르는 강물 위로 나풀나풀 날아올랐다. 터질 듯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더없이 가볍게 날아올랐다. 어디론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검은 강물을 바라보며 옆자리에 누군가 있었으면, 누군가 곁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고 문득 생각했다. 아무 얘기라도 상관없을 것이다.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다. 팀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팀원들에게 돌린 즉석 복권이었다. 달리 도리가 없다는 듯 나는 손톱을 세워 복권을 긁기 시작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번호를 확인했다. 집이었다.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여전히 응답이 없다.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으려다 수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어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숨소리였다. 어느 먼 곳으로부터 아득히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뭔가를 애써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것은 딸아이의 숨소리였을 것이다. 말이 되지 못하고 소리에 불과한 웅얼거림이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웅얼웅얼 소리를 냈다. 의미를 구하지 못한 그 소리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갓난아이의 옹알이처럼 들렸다. 전화기에 대고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오는 것은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소리뿐이었다. 오래지 않아 전화는 끊어졌고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전화를 끊고 흐느끼기 시작했거나 흐느끼는 사이에 전화가 끊어졌는지도 모른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나는 복권을 마저 긁기 시작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소설을 들어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소설의 주인공인 이 남자의 삶에선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뭘까 하고 읽으면서 내내 생각을 해봤는데 금방 딱 이거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남자는 보험 조사원으로서 어떤 사건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거기엔 어떤 감정이 들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 객관성을 잃는다면 그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원래 이 남자의 성격이 건조하고 무감동해서 그 직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 성격이 그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삶에서 감성도 느껴지지 않고 메마르고 삭막함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직업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삶이 이처럼 삭막하게 보이는 데는 삶에 대한 희망과 타인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울한 가정사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복잡한 심정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소통 부족.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는 타인과 단절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당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자신의 고립감만을 더욱 확대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고립감 때문에 주인공의 삶이 무채색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무채색으로 칠해진 이 남자의 삶에 한 줄기 무지개가 던져지는데요. 그것은 말을 못하던 딸아이의 전화로부터 들려온 옹알거림이었습니다. 비로소 거기에서 남자는 희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그것은 뒤집힌 차에서 우연을 믿지 않던 남자가 복권을 긁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연인을 만난 것도 전화 받다가 차가 뒤집힌 것도 결국은 우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김경욱 작가의 당신의 수상한 근황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